2026년 2월 27일 코스피가 6,300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 수익률 1위, 국내 언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1만 시대 열린다는 기사를 쏟아냈죠. 저도 그때 솔직히 설레었거든요. 드디어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딱 닷새 뒤인 3월 4일 코스피는 5,06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틀 만에 약 1,200포인트, 낙폭으로 치면은 약 19%입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은 얼마나 빠졌을까요? 고점 대비 양 6에서 13%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나스닥보다 최소 약 2배에서 최대 3배 이상 더 크게 무너진 겁니다. 3월 3일 단 하루만 봐도 코스피가 7.24%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다음 날 하루에 9.88% 빠졌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1.5%가 증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주가가 좀 빠진 수준이 아닙니다. 10억짜리 포트폴리오가 이틀 만에 8억이 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충격의 진원지는 중동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어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나왔을 때 왜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3배나 더 크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팔아서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에서 처음 뵙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경제 뉴스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구조로 설명합니다. 오늘 같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폭락의 방가쇠부터 짚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그 충격이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3일 아시아 시장이 열리면서 한국 증시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특히 더 많이 맞았냐고요? 한국은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 원가가 오르고 달러 지출이 늘어나고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원화가 약해집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미국 에너지 기업들 이익이 늘어나죠. 나스닥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충격을 받는 정도가 한국 기업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조적 차이입니다. 같은 중동 충격이라도 한국이 받는 타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원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원화가 약해진다고 했죠.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이미 1460원에서 147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 충격까지 겹치면서 원화가 추가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다고 칩시다. 환율이 1,400원이었을 때 사면 약 7,143달러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같은 1,000만원이 6,667달러가 됩니다. 주가가 하나도 안 빠져도 달러 기준으로 약 7%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외국인한테 환율은 수익률을 다시 쓰는 지우개예요. 주식이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익이 지워집니다. 그러니 원화가 약해지면은 외국인들은 주가와 상관없이 한국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면은 원화가 더 약해지고 원화가 더 약해지면 외국인이 더 팝니다. 이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증권 김두원 연구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이렇습니다. 원화가 흔들리면 외국인 자금은 가장 먼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한국 주식시장은 펀더멘털의 변화보다도 충격의 전이 속도에서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펀더멘털, 즉 기업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반도체 수출은 251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0.8% 증가한 월간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게 한국 증시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국인 매도 규모입니다. 이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 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19조 9천억 원입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유출입니다. 2026년 1분기 전체로 보면은 누적 순매도가 약 38조 원에 달합니다. 38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 수준입니다.
그 절반이 넘는 돈이 석 달 만에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38조 원 중 22조 2천억 원이 딱 두 종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14조 6천억 원, SK하이닉스에서 7조 6천억 원, 두 종목 합산 22조 원 이상이 한 분기 만에 증발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코스피에서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두 종목이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스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수십 개의 대형주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종목이 10% 빠져도 지수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두 종목에 너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 구조 덕분에 빠르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똑같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마치 두 다리로 서 있는 사람처럼 한쪽 다리가 무너지면 버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한 돈입니다. 이 월까지 코스피가 계속 오르면서 시장에 낙관론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신용융자, 쉽게 말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은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걸 마진콜 또는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마진콜이 발동됩니다. 강제로 주식이 팔립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또 다른 투자자들의 마진콜이 발동됩니다. 또 강제 매도가 나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자기 강화 하락 사이클입니다.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하면 뒷차들이 연쇄 추돌하는 것처럼 레버리지가 많이 쌓인 시장에서 하락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레버리지 규제가 한국보다 엄격하고 시장 자체의 유동성, 즉 깊이가 훨씬 두텁습니다. 같은 충격이 와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제가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도 아마 관련이 있으실 겁니다. 서학개미 현상입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 게 국내 증시랑 무슨 관계야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59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이 넘습니다. 2026년 2월에도 40억 달러, 약 6조 원 가까이를 미국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국 증시에서 나왔거나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되었습니다. 국내 자금이 국내 증시를 받쳐주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국은행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은 이 서학개미 현상이 원화, 약세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국내 증시가 불안하니까 미국 주식을 사러 가는데 그 행동 자체가 원화를 더 약하게 만들고 원화가 약해지니까 외국인이 더 팔고 외국인이 더 파니까 국내 증시가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가장 구조적이고 가장 오래된 문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이 2026년 2월 3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스피 5천 달성이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흥국 지수의 PBR 평균이 2배가 넘지만 한국은 여전히 약 2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 PBR이 낮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이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짜리 물건을 60만 원에 팔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 구조적인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잘 안 준다,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된다, 북한 리스크가 있다 등의 이유로 한국 주식에는 항상 할인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쌓인 구조적 불신은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위기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엔 싸게 사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받쳐주지만 충격이 오면 일단 팔고 보자는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신뢰가 낮은 자산일수록 위기 때 더 빨리 버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겠습니다. 이건 일반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이번 폭락을 증폭시킨 기술적 요인입니다. 2026년 1월 CME라는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가
증거금 체계를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증거금을 고정 달러 금액으로 요구했는데 이걸 백분율 기반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화가 약해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관련 파생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증거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비유를 들면 예전엔 담보 금액이 고정이었는데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도 자동으로 더 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원화가 약해지는 순간 외국인들은 추가 증거금을 내거나 포지션을 줄여야 합니다. 대부분은 포지션을 줄이는 쪽, 즉 매도를 선택합니다. 원화 약세에서 외국인 마진콜 증가에서 외국인 추가 매도에서 원화 추가 약세. 이 자동 증폭 장치가 이번 폭락에서 작동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냐고요?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은 패턴이 보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코스피는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 54%, 나스닥 40%로 한국이 더 크게 빠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코스피 35%, 나스닥 30%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침하면 한국 증시는 독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기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 총이 울렸는데 한국이 독감에 걸린 겁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2022년 연준의 금리 인상 쇼크 때는 오히려 나스닥이 33% 빠지고 코스피는 25%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은 성장주, 기술주에 집중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라 더 많이 맞은 반면 한국 증시에는 삼성전자 같은 가치주 성격의 종목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방어가 됐습니다. 즉, 충격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에너지 환율 충격에는 한국이 더 취약하고 기술주 밸류에이션 충격에는 나스닥이 더 취약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에서 3월 코스피가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6가지 구조적 약점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첫째, 에너지 수입 의존도. 중동 충격이 유가를 올리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둘째, 원화 악순환.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팔면 원화가 더 약해집니다. 셋째, 반도체 쏠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22조 원 이상 유출되며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넷째, 레버리지 폭탄. 신용융자가 쌓인 상태에서 하락이 시작되면 강제 청산이 하락을 증폭시킵니다. 다섯째, 서학개미 역설.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수급 공백이 심화됩니다. 여섯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적 저평가는 위기 때 외국인의 일단 팔자 행동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CME 증거금 체계 변경이라는 기술적 증폭 장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다음에 비슷한 충격이 왔을 때 왜 한국만 이렇게 많이 빠지냐며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 때문이구나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100조 원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이 투입됐고 밸류업 정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연말에는 1340원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조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단순히 한국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에너지, 환율, 집중도, 레버리지, 자금 흐름, 신뢰라는 6가지 구조적 특성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투자 판단은 같은 뉴스를 보고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 구조 때문에 당했구나 싶으신 분, 혹은 이 중에서 가장 빨리 해결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는 의견이 있으신 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